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인순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특강 독서 적용편 인문예술 2번 분석과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은 문제에 대한 그 해설적인 기술보다는 지문에 대한 내용의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전제하시고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증주의에서 일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실증주의에서 지식은 인식 주체 개입 없이 온전히 객관적으로 얻어진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일단 실증주의가 제시가 되고 있는 실증주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그런 이념적인 철학적 입장을 가리키죠. 자, 일단 주체, 인식 주체의 개입이 없다는 말 눈에 띕니다. 먼저 객관적이다. 자, 그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자,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과학이나 수학, 물리학, 이런 학문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인식 주체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을 비롯한, 자, 여기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인식 주체란 인식하는 주체,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형이상학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지식은 사이비 지식이다. 자, 대립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 선생님이 지금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세모가 되겠네요. 일종의 사이비 지식이다. 여러분, 사이비란 말은 진짜와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닌 가짜 지식, 유사할 사자에 어조사 이자, 안일비자를 쓰는 한자어죠. 사입이라면 유사한, 진짜와 유사한, 즉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진짜, 유사한 지식이 된다. 여러분, 형이상학 말 좀 어렵게 되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형이상학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이상학이란 구체적인 사물, 이때 형태가 있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물, 그 다음에 윗상, 그 너머, 객관적인 사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것, 그 객관적인 사물, 그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 형이상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물 그 이면의 깊은 어떤 내면이라든가 그 본질 같은 걸 다루는 학문이죠. 이런 학문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그런 철학이나 또 인문학, 심리학, 자, 이런 것이 형이상학에 속하죠. 여러분, 형이상학의 반대말이요. 이 반대말이 형이하학입니다. 똑같은 한자어에, 자, 형자에 똑같이 윗상자를 아래 하자로 바꿔서 형이하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형이하학이 바로 사물의 형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다룬다 해서 형이하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 즉 물리학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형이학에 속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형이학, 물리학을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피직스라고 하죠. 피직스가 바로 물리학입니다. 이 피직스가 객관적인 사물의 물질적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게 바로 형이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이상학을 철학과 인문학, 심리학이라고 할 때 피직스와 반대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메타라는 말이 뛰어넘다는 뜻이 있으니까 피직스 즉 물리학, 이 물리와 물질의 세계를 메타, 뛰어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첫 단락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글의 필자는 자,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와 반대로 그 객관적 사물 안에 있는 내면과 본질을 추구하는 형이상학, 이 두 가지 지식과 가치관, 관점을 지금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객관과 주체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
내면의 깊은 주체의 개입이라든가 본질, 정신세계를 다룬 형이상학은 좀 가짜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무당의 어떤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정신세계, 영적 세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떠올려오면 대비되는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딜타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딜타이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실증주의에 반대했다. 그럼 딜타이는 형이사학과 같은 입장에 있겠네요.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딜타이는 실증주의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했다. 정신과학 역시 같은 맥락이네요. 자연과학은 실증주의와 같은 맥락이고요. 자, 정신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 개입을, 주체 개입을 인정한다. 자, 그럼 이 말을 다른 말 바꾸면 주관적이라는 뜻으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주관적인 어떤 개입을 인정하며 자연과학의 방법은 인식 주체 개입을, 주체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다. 다시 말하면 주관을 배제하는 거니까 객관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즉 딜타이는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 이때 역설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강조.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역설. 이 기억이 뒤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57쪽 3번 문제에 기억이 걸려있죠. 여기서 3번 문제에 걸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부분을 좀 별표해 놓고 3번 문제로 연결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역설하며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확보해받았다. 그러므로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고유성은 독자성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베르그송, 프랑스의 유명한 생철학자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베르그송은 딜타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이상학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구체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부각했다라고 해서 첫 단락에 읽어보니 딜타이와 베르그송이 실증주의와 다른 이들이 실증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실증주의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실증주의자들이 형이상학과 정신과학을 부정한 것에 비해서 딜타이나 베르그송은 정신과학, 형이상학, 인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인문학, 정신과학의 독자성 주장한 것이 바로 일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딜타이와 베르그송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대립 개념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매우 상이한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일단 주인공이 아직 베르그송이네요. 두 가지, 이게 이 문단의 화제어가 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네요.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할 때 두 가지의 상이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식의 두 가지 방법이. 분석과 직관. 이 글의 중심 주제가 되겠네요. 분석과 직관을 구분했습니다. 분석은, 여기 A, B가 문제 1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역시 1번, 문제 1번에 걸려있습니다. 2문단과 3문단 정도를 읽어보면 문제 1번을 선지를 지울 수 있겠네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실전상으로 푸는 순서와 지금 연결 고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분석은 우리가 사물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런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복잡한 대상을 나누어서 해석하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죠. 복잡한 대상을 나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복잡한 기계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그걸 그냥 부품을 나사를 조였던 걸 푼다든가 부품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풀어서 객관적으로 있는 부분을 뜯어내죠. 그럼 분석은 사물의 주위, 겉에서 봅니다. 겉에서. 다시 말하면 사물의 외부, 사물의 외부에서 관찰한다는 뜻이죠.
분석은 우리가 그 대상의 삶을 외부에서 관찰을 하고, 반대로 직관에 네모치겠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사실, 내부란 말 이때 본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본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자, 가령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알고 있다고 하자, 작가가 인물에 대해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자, 조금 상징한 말로 좀 어려워지네요. 자, 우리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 그 이야기, 인물이 겪는 것을 인물이 상징적으로, 자, 예컨대 홍길동이 소자로 태어나서 똑똑했지만 과거를 볼 수 없고 아버지로 호부 허용을 못하니 집을 떠나게 되죠. 부모 수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서자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인물이 누군가를 상징한다. 자, 조선시대 소설 홍길동 중에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어떤 적서제도, 적서제도의 어떤 사회적 문제점, 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거죠. 자, 이렇게 소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며, 자, 인물은 기호에 불과하고 주인공에 대한 그만큼의 관점을 내게 제공해 준다. 자, 그래서 분석은 이러한 상징이나 관점과 분석이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분석이 왜 상징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상징과 왜 관련이 있을까요? 자, 분석은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쳐볼게요. 상징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상징에 관해서 선생님이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문학에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징은 영어로는 symbol이라고 하죠. symbol. 한자를 풀면요, 이 상자가 모양상자입니다. 모양상. 우리가 코끼리 상자라고 하죠. 장기를 때 쓴 상. 자, 징자는 나타낼 징자입니다. 나타낼 징자인데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통해서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예컨대 우리가 문학에서 그 대나무나 소나무, 매화나 국화 이런 것들이 절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때 국화나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화나 절개, 대나무 같은 구체적인 사물, 자,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어떤 정신세계, 정신이나 관념을 대신 나타내죠, 대신. 이게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상징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A를 통해서 그 대나무나 소나무 혹은 국화나 매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 A를 통해서 정신세계를 대신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인 정신세계와 관념세계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대신 나타내다. 여러분이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가 묘사한 인물의 성격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홍길동 같은 그 인물의 어떤 적서체별로 인한 고통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이해해 보려면,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알고 있는 인물이나 사물과 비교해 보면 돼요. 그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물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돈 많은 어떤 재벌 기업 회장이 있는데 본 부인의 아들이 있고, 또 그 회장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알아서 그 두 번째 부인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죠.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숨겨둔 아들이 어떻습니까? 똑똑해요. 그런데 굉장히 대우받지 못하고 몰래 키워지면서 사회적으로 핍박받죠. 은근히 음지에 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다른 어떤 소설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 자, 비교해 본다는 게 중요하네요. 비교. 자, 비교. 이런 일종의
이때 비교한다는 상징과 상통하는데요. 우리가 절개나 어떤 그 치조 같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깊은 의미를 대나무나 소나무, 매와 국화 그런 사물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상징과 비교는 통하네요.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속의 어떤 인물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과 비교해 보는 것처럼 상징도 미수하는 수법을 거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 봄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상징이나 관점은 다른 인물의 외부, 그렇죠. 외부의 지식인 거죠. 우리가 홍길동을 그 내면의 깊은 데로 이해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외부, 적서차별 제도라는 외부에 이주시키고 그것도 다른 어떤 드라마 속의 인물 비슷한 어떤 회장의 두 번째 서자들과 비교해서 외부에 위치시켜 놓고, 자, 비교는 외부와 같은 말이네요. 자, 그 다른 인물과 공통으로 지닌 거를 끄집어내줍니다. 그죠? 상징, 분석, 비교, 공동 다 같은 말들에 기여된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것을 알게 할 뿐이므로 결국 이런 비교와 공통, 외부와 상징적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홍길동 내면의 깊은 그 사람의 정서, 정말 개성, 이런 것들을 고유한 어떤 내적인 본질이죠. 홍길동에 자, 알게 된 것이 홍길동의 어떤 본질이 아니고요. 뭡니까? 불완전한 표성. 이 불완전한 표성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공통으로 지닌 외적인 것이죠. 적서차별 제도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어떤 의미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길동이 물론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존재인 틀림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단적으로 그렇게 한마디로만 압축할 수 있습니까? 그는 여린 감성에 소지할 수 있고요. 물론 칼싸움도 잘하고 도수도 잘 부리지만 여린 감성에 소지할 수도 있고 술을 정말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애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는 거죠. 왜? 밖에서 비교하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표상, 즉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고유한 것이 아닌 불완전한 표상. 이 표상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자, 그러나 여기서 대비하고 있네요. 직관은 네모 쳐볼게요. 직관은 한순간 내가 주인공과 합체할 때, 어떤 일정한 순간에 합체할 때 우리가 어떤 삘이 통한다,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할 때 그런 뭔가 객관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텔레파시 같은 한순간 합체할 때 경험하는 감정, 자, 감정과 연관이 있다. 자, 직관은 감정이다. 그리고 단순하고 불가분한 느낌, 자, 감정이나 느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네요. 이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불가분, 즉 분리할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일체라는 뜻입니다. 아까 분석이라고 한 건 떼어내서 보는 거잖아요. 반대로 직관은 거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뗄 수 없는 것,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것, 자, 그것은 불가분한 거죠. 불가분,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불가분한 느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인물의 고유한 것, 즉 본질을 구성하는 것. 자, 본질이네. 직관은 본질과 바로 상통하죠. 본질. 본래 내적인 것이면 내적이다. 자, 그죠? 위부가 아닌 내적인 거. 자, 이렇게 계속 대비가 되고 있네요. 외부에서 지각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겉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내밀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 다른 것들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자, 다른 것들과 같은, 다시 이 말이 없으면, 다른 것들과 같이 비교해서 측정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상징을, 즉,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절개나 지조, 절개와 지조 같은 것을, 그런 정신세계를 사물을 통해 표현하는 상징인데, 그런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자, 상징이란 어떤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거, 사물로 비교해서 대신 표현하는 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거죠. 잘 이해했습니까? 자, 베리우스가 말한 분석과 직관의 구분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상징적 표현과 인물에 대한 불가분한 느낌 사이의 구분에 나온다. 자, 분석과 직관은 상징 대 느낌이다. 이런 뜻이죠. 자, 분석은 상징으로 통하고요. 직관은 뭐로 통합니까? 느낌이다. 자,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문단 읽었습니다. 이 문단 읽고 여러분들 문제를 1번은 뭐 몇 개를 지워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1번 한번 지워볼게요. 자,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A, B 거의 이제 읽었기 때문에 문제 1번에서 이 문단 읽고 지금 지워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뇌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머리에 담아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풀면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좀 읽고 문제 1번 선지 중에 지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1번은 관점 증가 아직 안 나왔네요. 선지 2번은 외부. 자, A가 뭐였습니까? 아까 A가 분석이었네요. 분석. 그리고 B가 직관이었습니다. 자, A는 외부 맞죠? 직관 외부 맞고, 그 다음에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본질이 일 수 없다. 그 사물이 아닌 것, 그죠? 그 사물, 즉 본질이 아닌 것을 통해, 즉 외부를 통해 간다는 뜻이죠. 본질이 일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분석이네. 2번은. 자, 2번은 지울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사물 안에 존재하는 본질. 자, 직관은 사물 안을 내부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고요. 자, 본질도 맞고 상징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는 형이상의 방법이다. 이러면 상징은 누구 거였나요? 상징은 당연히 분석 거였네요. 이거 단적으로 틀렸다는 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자, 형이상은 맞긴 맞지만 3번이 중간에 상징 때문에 틀렸네요. 너무나 쉽게 3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1번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나갔고 2번은 X 나왔고 3번에서 5가 자, 3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문제 1번 다 풀었네요. 실전이라면 우리가 벌써 정답이 3번이 벌써 나왔습니다. 자, 즉 1번과 4, 5번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전상의 분단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실전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에 가서 자, 그 다음 3문단 읽어볼게요. 자, 이제 3문단 보겠습니다. 분석은 우리가 지닌 관점과 대상을 표현하는 상징에 의존하므로 끊임없이 관점을 증가시켜 가면서 자, 아직 분석이 주인공이네요. 상징은 뭐 반복돼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새로운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관점을 증가시킨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가면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표상. 아까 완전치 못해 본질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표상의 이미지입니다. 예컨대 홍길동을 적자와 서자의 피해자로만 우리가 그 작품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만 이해하는 건 불완전하죠. 홍길동이 마음이 어리고 술도 좋아하고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 홍길동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적자 서자의 어떤 사회적 의미에서만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만 본다면 그러므로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자, 불완전한 겁니다. 이해했죠? 자, 완성하기 위해 무한히 계속되는 방법이다. 자, 불완전하니까 어때요? 완성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계속 마치 벽돌로 집을 쌓듯이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축적합니다. 자, 적자 서자의 어떤 제도의 피해자.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는 효를 중시하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가치를 가진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한히 그렇죠. 이때 관점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자 뒤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미지. 왜냐하면 계속 대상을 비교하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만 계속 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불완전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듯이 벽돌 쌓듯이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관점의 증거가 나오는 거죠. 홍길동에서 어떤 그의 홍길동의 외적인 이미지를 계속 탑 쌓듯이 추가해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또한 분석은 대상을 기지의 요소, 그럼 기지 한자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기치라고 하는 이미 기치합니다. 기치, 알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아는 지식, 이미 아는 지식의 요소로 환원시킨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도 그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경험을 떠올렸죠. 그런 경험을 떠올려서, 치사율이 얼마나 될까? 그 메르스나 사스는 치명적이긴 했지만,
감염력이 크진 않았대요. 그래서 그 크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예상했는데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보면서 아 이게 무증상 감염이 있고 감염력이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기지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거기에 환원 이런 환원 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돌이켜 연결시키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돌이켜 연결시켜. 우리가 수학에서 뭐 삼각함수 어떤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미분적분 문제를 풀 때 어떤 그래프나 수치가 나왔을 때 계속 어떤 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개념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불러와서 걔를 불러와서 불러와서 걔를 돌이켜서 연결시켜서 풀죠. 이렇게 계속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대상을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으로 계속 끌고 와서 리턴시켜서 환원이란 말이 자 돌이켜 끌고 와서 연결시키는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삼각함수 공식이라든가 미적분 어떤 개념이나 공식으로 계속 갖고 가서 그걸 끌고 가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환원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고3, 고1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 때마다 엄마나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선배들이 어떤 그 입시에 비춰볼 때 순 성적에 비춰볼 때 넌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수시가 어려워. 정시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경험에 계속 갖다 붙입니다. 계속 갖다 붙이는 거. 갖다 붙이는 게 환원입니다. 자, 거기에 환원시키는 작용으로 보편적 개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수학 삼각함수 공식 생각해 보세요. 분석은 보편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자, 보편적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만을 사용해서 또 같은 말이에요. 알려진 게 보편적이죠. 자, 그런 다른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개념은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이죠. 측면에서 대상의 본성을 표현하려고 해요. 자, 본성은 넷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꾸 바깥을 걸 끌어와서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결국 정리문장이네요. 분석은 사물이 아닌 것을 통해 자, 사물이 아닌 것? 바로 그게 뭐죠? 개념이죠, 개념. 그게 뭐죠? 아닌 것이 알려져 있는 다른 대상이죠. 그 사물이 아닌 것, 그 사물. 그 홍길동 본인이 아닌 적서차별 제도. 그리고 호부호용 내지는 효라고 하는 유교적 관념 이런 것들 그 사물이 아닌 것을 계속 끌고 와서 환원시켜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해요. 홍길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는 그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그죠? 그것과 공통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통은 알 수 있지만 대상의 독특한 것 이거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본질이죠. 본질. 내적인 본질, 고유성, 독자성, 내적인 본질 이런 것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대립시키고 있네요. 직관은 특정한 관점이나 상징에도 드러난다. 그렇죠? 특정 관점 바로 보편적 개념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상징에 도전하지 않죠. 직관은 지적인 공감. 공감이죠. 그 대상 깊숙이 들어가서 공감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상의 안 공감을 하려면 바깥에 있는 관점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투사는 뚫고 들어가는 거죠. 존재와 동일시, 내적으로 동일시해야 되겠죠. 같은 다 맥락이네요. 따라서 분석의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지식은 자, 분석은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뭡니까? 분석은 대상의 일부 특징, 겉에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대상의 일부 특징만 포착하는, 바라보는 그 대상, 특징의 일부분. 분석은 일부분만 외부에서 비교한 일부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대상이 조금밖에 모르는 건 않습니까? 상대적인 것을 멈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직관은 가능한 게 절대적이다. 그렇죠.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이라는 건 전부 다.
전적으로. 대상을 전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겉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1년 동안 사귄 친구라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밥만 먹고 영화나 보고 뭐 맛있는 것만 사 먹은 그런 친구들은요. 깊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 친구가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전적으로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면 합니다. 그러나 짧게 사귀었지만 단 한 번만의 만남과 어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만으로 그 친구를 정말 절대적으로 한 방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바로 본질을 꿰뚫은 거죠. 그건 분석이 아니라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분석과 직관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을 이행할 수 있지만 분석과 직관이,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화제가 전환되고 난 편. 자, 인식은 직관에서 분석으로 간다? 직관의 분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오케이. 반대로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는 없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내용이 튀어나왔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나 다음 주에 상술된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 직관을 이루는 길이 없는 데는 두 가지. 왜 분석의 직관을 못 가질까? 길이, 자, 분석의 직관에서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대요. 왜 갈 수 없을까요? 분석이 보편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개별적인 것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들 외부의 일반적인 틀 얽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별표 놓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시골 자라면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는데요. 조금만 정말 손가락 이 끝마디만한 그 송사기부터 해서 정말 엄청난 큰 잉어라든가 붕어 내지는 뭐 가물치도 엄청 큽니다. 이런 커다란 물고기까지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봤지롱.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가 송사를 잡고 싶어요. 응? 내가 송사를 잡고 싶은데 커다란 그물을 준비했어요. 이건 보편적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일반적 개념인데 일반 개념은 엄청 큰 거예요? 큰 거 아닙니까? 자, 홍길동이라는 인물 송사를 내가 정말 깊이 알고 싶은데 적자 서자 차별 제도, 적서 차별 제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커다란 사회적 구조 틀을 갖고 와서 홍길동을 딱 이해하려고요. 그럼 홍길동이 잡히겠습니까? 물론 슬쩍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물망이 크기 때문에 보편 개념은 그물망이 큰 거예요. 그물망이 큰 겁니다. 일반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물망이 큰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작은 거지 않습니까? 개별은 구체고 특수예요. 특수. 홍길동이라는 개인입니다. 구체, 특수한 대상입니다. 단 하나, only one, D1, only one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대상을 어떻게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멜랑콜리한 음악을 좋아하고, 약간 조금 발랄한 발라드를, 가끔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뭐, 락앤롤을 좋아하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음악 장르가 존재하는데, 그런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어떤 개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거를, 너 무슨 음악 좋아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됩니까? 너 음악 좋아하니? 그건 너무 틀이 넓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홍길동이란 송사리 같은 조그만 이 물고기를 커다란 그 가물치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잉어 같은 그런 고기를 잡는 그물 보편 개념의 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분석의 직관을 가는 것은 어렵다. 즉 분석에서 직관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분석은 보편이고 직관은 개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직관은 특수고, 그죠? 내부고, 얘는 본질이고, 예? 그리고 분석은 보편인데다가 또 어때요? 외부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이 자, 그것도 놓네. 두 번째 뭡니까? 이때 개념은 한 대상의 부분들이 아니라 개념은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 요소이다.
나대의 법이네. 그럼 요소는 누구면 요소는 엘리먼트는 개별 거고요. 엘리먼트는 그게 실수했네. 인위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요소 엘리먼트는 누구 겁니까? 엘리먼트는 분석거네요. 엘리먼트는 분석거고 그 다음에 부분 파트라고 하는 거는 직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무슨 말이지? 또 너무 어렵네. 자, 부분 대 파트 대 엘리먼트. 자, 한번 그 다음 문장 볼까요?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유사성을 추출한 것으로 한 개념은 많은 대상의 공통점을 구성해서 자,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데 삼각함수의 자, 함수의 개념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x에 의해서 y가 값이 변하는 그런 것을 함수라고 하죠. 제가 수학 표시 너무 오래돼서 적절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함수라는 건 삼각함수도 있고 뭐 1차 함수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함수들인데 그 수많은 함수들 이 함수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서 공통점 중에서 유사한 점을 추출한 거예요. 추출 뽑아낸 겁니다. 그 뽑아내서 함수라는 개념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사성은 대상의 속성이고 마치 이 속성이 대상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의 기본 개념이 수만 1차, 2차, 3차 함수, 삼각함수 같은 함수의 성질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개념은 컨셉은 많은 대상의 공통적인 것을 포착해 추출한 것이다. 자, 함수 너무 이해가 어렵나?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장미꽃이 하면, 여러분 장미도 일종의 개념입니다. 장미. 이런 장미에는요, 흰색 장미, 붉은색 장미, 노란색 장미, 요새는 핑크색 장미 등등 다양한 장미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장미꽃들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추출하면요,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바로 그게 뭡니까? 개념이 나옵니다. 장미는 이러이러한 꽃의 색깔과 어떤 줄기와 가시와 어떤 향이 가지고 있어. 이것들을 우리가 장미라고 하지. 그 개념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미의 개념은요, 이런 수많은 흰, 붉은, 노란, 핑크 같은 장미들의 구체적 대상들의 성질을 일부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베르그성은 자, 다음 볼게요. 이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한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 자, 개념이 대상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념을 대상의 부분이라고 잘못 추론한다. 착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개념은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네요. 개념은 대상의 부분이 아니다. 자, 그러나 개념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여기서 약간 혼돈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의 일부분이니까 개념이 대상의 한 부분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개념은 대상을 해서 끄집어낸 것이니까. 자, 그러나 개념은 한 대상 안에서 어떤 특성에 대한 임의적 선택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장미 같은 거 봅시다. 장미꽃, 붉은색 장미, 자 노란색 장미, 흰색 장미, 핑크색 장미, 뭐 이런 장미들이 있는데 이런 장미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에는요 가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잎이 약간 저쪽 가시가 있고 꽃이 이렇게 마치 튤립처럼 이렇게 겹쳐 있고 그 다음에 향기가 있는 그런 어떤 꽃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면 이 개념은 어떤 이 수많은 구체적인 장미들의 특성에서 공통점을 끄집어낸 건데 전부를 다 끄집어낸 거, 본질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공통점을 어떤 특성을 임의적으로 선택, 취사 선택. 자, 어떤 성질을 임의적, 지 마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홍길동을 뭐 서자로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까? 서자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맞긴 맞지만 서자라고 하는 홍길동의 어떤 특성은 그의 수많은 본질 가운데 하나의 특성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해당한다. 개념은 뭐다? 개념은 부분이 아니고 뭐다? 요소이다. 개념은 부분이 아니고 요소다. 그럼 그 부분과 요소는 대비가 되겠네요. 자, 부분 대상 안에서 함축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부분은요, 파트. 이런 부분은 대상의 성질을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것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분은 본질을 갖고 있는 거.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을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함축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이 주어지면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요소는 대상의 구조 전체를 함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아까 장미 같은 거, 혹은 서자 같은 거, 장미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홍길동을 서자라고 이해했을 때 그 서자라고 하는 이거는 홍길동의 한 특징, 임의적 특징이지 않습니까? 임의적 한 특징이고 그리고 외적인 어떤 특징이죠. 자, 이런 특징은 전체를 함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야말로 얘는 그냥 요소일 뿐이죠. 쪼갰을 때 그를 이루는 진짜 분자 같은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원래 대상을 재구성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개념들의 어떤 결합도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하지 못하는 것은, 자, 이런 개념을 플러스 알파 한다고 해서, 더한다고 해서 대상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까? 복원 못하죠? 복원할 수 없습니다. 서자이다, 그 다음에 효자이다, 홍길동이,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 그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다. 뭐 등등등 이런 그 홍길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특징들을 아무리 다 모아봅시다. 다 모아본다고 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 그 요소를 개념과 요소를 합했을 때 대상을 복원할 수 없는 거죠. 자,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분석은 요소일 뿐이다. 직관은 부분이다. 그 부분은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소는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대립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지금 A 부분도 지금 읽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볼 때는요, 지금 A 부분을 읽어서 문제를 이 3문단에서 뒤에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A 부분 2번의 문제인지 이 문단 읽고 2번을 풀 수 있겠네요. 자,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문제 2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열불나게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말라. 자, 한 예술가는 피도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자, A를 막 이것은 A의 내용이 머리에 좀 들어있잖아요. 분석과 직관, 요소와 부분 이런 얘기 들어있습니다. 보기를 잘 읽어내. 보기에 분명히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례를 A에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사례를, 포인트를, 밑줄을 잘 그어야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 따라가 볼게요. 한 예술가는 피도시 여행 중에 이 도시를 상징 아까 여러분 누구 거였죠? 상징은 분석 거였습니다. 외부에 있고 비교하는 거죠. 사원의 탑을 소묘했다. 이 탑은 사원 건물과 사원 전체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네요. 사원 건물은 경내와 주위 그리고 피도시 각 시간제 분리시킬 수 없는 연결되어 있다. 불가분의 관계 연결되어 있다. 자, 사원 건물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탑을 소묘하기. 이러면 소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자, 그는 그 소묘하기 위해 우선 주변과 탑을 분리한다. 이런 분리한다는 건 뭡니까? 떼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다른 대상과 분리. 이게 바로 분석과 같은 말이죠.
이거 벌써 느낌이 없네요. 분리, 분석. 불가분의 관계인데 분리했어. 불가분인데 분리했으니까 대비가 되고. 그치?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냈으니까. 이건 대비가 되겠네요. 자, 답은 실제로 수많은 돌로 축성이라는 거는 성을 쌓았다는 뜻이네요. 이 돌들의 특정한 군집이 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 군집이라는 건 무리를 이루어서 만나는 것을 군집이라죠. 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탑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가 오직 탑의 음영입니다. 자, 이 탑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음영이라고 하는 건 탑의 탑의 그 명암, 명암이죠. 밝고 어두운 것, 빛에 의해서 밝고 어둠이 생기는데 그걸 명암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명암은 뭐랄까요? 그 탑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거죠. 요소, 분리된 요소. 소묘할 때 탑의 음영이라는 분리된 요소에만 주목하는 거죠. 즉 그는 실제적이고 내적인 유기적 조직이라는 탑의 개별적인 것 대신에, 자, 개별 대신에, 그죠? 개별 대신에, 실제적인 것 대신에, 내적인 것 대신에, 보편적 개념에 주목해서, 보편적 개념, 바로 뭡니까? 음영이라 볼 수 있네요. 음영이라는 개념, 그리고 외적, 그리고 도식적으로 다 같은 말 반복돼 나오네요. 자, 실제와 내적과 그리고 개별적인 게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음영과 보편 개념 외적 도식은 또 대립되는 개념의 축들입니다. 쌍들이죠. 예술관 사원 탑에도 피도시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소묘를 했고 각 그림들의 오른쪽 밑에 피도시라고 메모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소묘? 같은 방식이 뭡니까? 자, 개념에 주목해서 외적인 방식으로 답을 표현한 거죠. 자, 이 사람은 분석적인 방법을 쓴 거네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분석이라고 못 돌릴 바보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생각해도 적절치 않은 것을 불렀으니까, 답되는 거는 분석이 아니라 이 직관의 방법으로 서술된 거 골라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선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술가가 소묘하게 관찰한 것은 탑의 특성 이미지적 선택. 부분이 아니라 요소이다. 그죠? 자, 임의적 선택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하는 건 직관 거였죠? 요소는 분석 거였습니다. 오케이, 땡큐. 너무 쉽네요. 2번, 예술가가 주변과 탑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탑의 속성에 대한 이의적 요소. 자, 요소 맞네요. 같은 거네. 추출. 이건 분석의 방법. 너무 쉽네. 이것도 오케이네요. 3번, 예술가는 탑의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예술가가 개별적인 곳에 주목했어? 아니, 거꾸로 됐잖아, 이거. 이것도 답이네. 이거 문제 너무 쉬운데, 이거 지문은 좀 어려운데, 문제가 보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기에서 보다 3점짜리 문제가 많은데, 3점이 건 너무 문제가 쉽네요. 그냥 눈 감고도 풀겠네. 그래서 이미 끝났습니다. 뒤에 4, 5번은 볼 것도 없네요. 이렇게 해서 2번도 풀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앞에 가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디귿 문장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 단락이 되겠네요.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본다는 게, 상징은 분석은 밖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자, 밖에서만 돌지 않습니까? 내부로 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인공위성을 지구 둘레를 도는 인공위성, 궤도만을 도는 인공위성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자, 어떤 행성에 들어가서 행성의 내부를 탐험하고 행성의 어떤 그 내부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외부에 도는 궤도위성만은 파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즉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거. 착륙하는 어떤 그 우주선과 그 궤도를 도는 궤도위성은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거죠. 서로 대립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니은이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 기억이 나왔었고 1문단에 그리고 니은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네요. 문제 3번이 나왔으니까 3문단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증과학에 써야 되는 분석은 아까 나온 얘기죠. 실증과학은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방법으로 한다. 대상의 주의를 둔다. 외부에 있다는 뜻이죠.
외부에 있습니다. 그 대상을 포착하려는 외부에 돌면서 궤도위성을 돌면서 뭐 안을 파악하려고 아무리 진짜 노력하고 소위 시체말로 정말 지뢰를 발광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응? 우리가 연애할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저 되게 멋져 보여, 쟤랑 사귀고 싶어, 쟤랑 친하고 싶은데 쟤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그의 내면과 그의 감성, 그의 감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쉽게 친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시다. 겉에 알짱거리면서 얘기도 한마디 못 붙이고 눈빛도 교환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그 대상의 본질을 교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 분석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형이상학은 아까 형이상학은 철학이라고 했죠. 정신세계에 드는 학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드는 학문. 실제, reality. 여러분 실제라고 하는 건요. 실제는 본질입니다. 본질,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려기보다는 직관입니다. 직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형이상은 실제를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요, 비교한다, 비교,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하거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인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 절대적이라는 말은, 자, 다 하나, D1,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그 내부의 깊은 본질을 파악하고 실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딱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만의 그 본질을 그러니까 그 대상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것을 파악하는 거죠. 홍길동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것 파악합니다. 실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취하는 대신 실제 안에 있죠. 반복되납니다. 너무 인정합니다. 자, 부호적인 표현, 기호입니다. 부호는 기호. 여러분들 지조절개가 뭐를 통해 상징되죠? 근데 소나무라는 기호, 조선시대 시조는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소나무라는 어떤 기호를 통해서 표현되죠. 이게 바로 부호나 기계죠. 상징이자. 부호, 기호, 상징, 그 다음에 관념 다 같은 말들입니다. 번역 역시 마찬가지래. 번역도 A를 나타낼 때 B를 통해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A를 A로 보지 않고 B를 통해 대신 나타내는 게 번역이죠. 자,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A를 B로 바꾼 우리말 번역할 때 그 대상의 본질을 100% 표현할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재현 같은 말이네. 번역, 재현. 이런 재현은 대상을 대신 나타냄. 우리가 어떤 그 수채화를 그릴 때, 근데 그림 그릴 때 풍경을 앞에 놓고 앉아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도화지에 풍경화를 그릴 때 도화지 풍경화가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풍경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풍경화는 자연 풍경을 똑같이 재현, 여러분 재현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재현, 다시 나타날 현.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영어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란 뜻이고요. presentation 제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presentation 제출하는데 다시 하는 것 똑같이 나타내는 걸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풍경화는 대상의 본질을 가져오기보다는 외부의 일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죠. 자, 번역, 재현, 부호, 자, 부호, 번역, 재현은 분석어입니다. 분석. 자, 이런 번역과 재현과 부호는 대상의 본질에 옮겨지 않고 겉에서 일부분만 가져오는 분석적 방법인 거죠. 자, 이런 방법을 갖지 않으면서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자,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무엇이 형이상학이. 그래서 형이상학을 대조시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글이 사실 좀 난삽한 느낌을 주지만, 결국 선생님이 보기에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분석과 집 간의
그 핵심적인 논리를 대비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되게 쉽기 때문에 마지막 기억과 니은 읽었습니다. 3번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서진이가 수집한 이 앞에 기억은 뭐였습니까? 자, 기억이 자 각각 분야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때 고유한 방법이 존재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유한 방법은 자 분석, 자 실증과학은 실증과학대로, 그리고 정신과학은 정신과학. 즉 실증과학은 과학의 영역이고요. 정신과학은 철학 같은 영역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고유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건 니은 아까 뭐였습니까? 자 니은은 아까 그쵸? 자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자, 분석과 직관은 동시에 될 수 없고 서로 대립적이다. 자, 분석과 직관이 대립적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의 의문을 가진 서진이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자, 이제 보기를 읽어보면 되겠네요. 베리글성은 아까 어떤 상황에서 일문단에서 보면 베리글성은 실증과학을 인정했습니다. 실증을 인정했지만 뭐를 또 형이상학, 정신과학, 형이상학과 정신과학의 고유성을 인정한 사람이죠. 자, 관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자, 분석과 직관에 대한 벨글성의 견해는 둘 간의 총체적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불연속, 단절되어 있다. 이 불연속성을 대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체적, 전체적인 대립 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둘이 뭔가 연속된 점이 있다는, 통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분석과 직관의 구분을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은 개념은 공하다라는 칸트의 경구에 적용하면 개념이 없이 직관을 하면 맹목, 자 앞을 보지 못하고 직관이 없이 개념만 있으면 공허하다. 자, 이 말은 칸트가 둘 다 개념과 직관을 둘 다 인정했다는 거죠. 적용해보면 분석 없는 직관은 공허하고 직관 없는 분석은 단편적이고 끝나지 않나 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했답니다. 자, 즉 베르글성은 둘 다 인정,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실증주의도 인정했지만 정신과의 독자성 또한 인정했다, 그걸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르글성은 실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비록 직관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분석과 직관의 연속성 원리. 자, 베르글성은 분석의 과정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직관이 가능하다 하다고 봤대요. 그렇구나. 분석을 통해서만 직관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그런 연관성을 주장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하우에 대해서는 명시적, 눈에 띄게 어떻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나쁜 사람이네. 왜 얘기 안 했을까? 연결돼 있다고 하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했네요. 자, 그 다음 신문기사 볼까요? 신문기사. 2020년도 3학년 고3은 2015년 교육과정 이론 학생들인데요. 문이과 교육. 여러분들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학년의 피해자들이죠. 문이과 교육 공통구분 없애고 공통과학 공통사회 배워가지고 막 시험도 그랬는데 수능은 또 그렇게 안 봐. 학교에서 배우기만 배우고 내신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은 너무 좋아요. 융합형. 자, 문과 이과 융합형 두 개를 통한다는 뜻 아닙니까? 융합의 선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놓아서 서로 구별 없게 하는 것으로 다른 종류를 하나로 합해 만들어주는 거. 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교육부가 정의하고 있는 창의형 인재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창조력, 과학과 인문학을 두루 갖춘 그런 인재와 인성을 겸비한 사람을 가리키네요. 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다음 C 볼게요. 자, 그래서 서진이 학생이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고, 자, 세모되는, 공동체적 융합. 네모되는 융합적 창의. 똥동되면 융합적 창조인. 마른 목골되는 창의 요구. 다 비슷한 말들이 공통키워드 융합과 융합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지식의 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 강조한다. 무슨 얘기? 자,
자, 이거를 자료인데 이거 이글과 보기를 통해서 판단되어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보기를 보면 밸구성이 분석과 직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창의융합 역시 창의융합 역시 그거와 같은 맥락이 되어 있고요. 서진이의 어떤 소개서의 내용도 역시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론에 대해서 응원한 내용 자, 선지적 이어보겠습니다. 분석과 직관은 상이한 두 인식의 방법이지만 둘은 서로 보충되는, 그죠? 상이하지만 보충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 금방 땡이네요. 자, 벨구성도 역시 그랬고. 본문에서는 상이하다고 해요, 본문. 제시문에서는, 윗글에서는 상이하다고 했지만, 벨구성과 신문기사와 학생의 소개서 내용에는 보충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죠? 2번. 인문학적인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식이지만, 그죠? 교육에서는 이를 구분 없이 합하여서 새로운 지식. 너무 쉽게 오케이네요. 말할 것도 없네요. 3번. 분석과 직관 대립적 성격. 맞습니다. 문의가 결합되지 않으면 연속성의 극복. 옛날에는 문의가 구분해서 연속성을 끊었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문의가 구분을 통해서 불연속을 그렇게 인정했지만 이제는 두 개를 묶어놓고 융합을 하고 있으니까 극복하려는 움직임. 통일이 맞는 거 아닙니까? 4번. 정신과학과 자연과의 독자성을 강조한 벨구성도 독자성을 강조한 벨구성도 맞습니다.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실제에 대한, 그럼 뭐 여기 위에 나오는 얘기죠. 분석을 통해서 실제 여기까지 맞는 얘기, 여기까지 맞는 얘기가. 두 분야의 방법 동일성? 다르다고 했죠. 두 개를. 자, 연결시키려고 한 거지. 동일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네요. 답의 4번. 문제의 복잡함에 비해 문제는 너무 너무 쉬워. 진짜 하품 나오네. 길기만 하지 양가 하나도 없네요. 최근의 수능 난이도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서 배울 거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석과 직관. 단어가 좀 어렵지만 똑같은 내용들이다. 선생님이 여러 번 깊이 있게 정리해 뒀으니까 반복해서 들어오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쉽네요. 그죠? 여러분 수능에서 수특독서 연계, 지금 인문학 인문예술 1번부터 13번까지 봤을 때 지금 6번에 다른 사람 마음자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 앞에 부분 지문에서는 분석과 직관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잘 공부하시고 혹시 연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